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IMF 직전 96년에 200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00억 달러 적자를 생각을 외환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전조가 아닌가.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돼요.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잇따라 경고등이 켜지고 있죠. 한국 또한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적자와 24년 만에 고물가 그리고 13년 만에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방증인 것일까요? 복합위기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 전문 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상률 1위 스릭슨. 고물가와 고금리가 키워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전 세계를 엄습한 가운데 우리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죠.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수지가 IMF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이번에 돌아선 건데요. 이 한마디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만큼 지금부터 이 문제를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추원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연도가 이제 IMF 직전 96년에 200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예.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추정치가 한 연간으로 400억 달러 적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대 뭐 규모.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까. 예. 문제는 이제 10월 달 수출입니다. 관세청에서 1월에서 20일 사이에 속보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5.5%로 나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게 거의 없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좀 낮아졌고 9월 달에 한 2%대 정도 나왔었는데 예. 그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역 적자의 원인은 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예. 무역 적자를 냈던 거라면 앞으로는 수출까지 마이너스가 되면 네. 이제는 무역 적자의 원인이 수출 경기가 나빠지는 예. 그런 영향까지 묻어나서 같이 무역 적자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 수출이 상당히 좀 갑자기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때 이제 우리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중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안 먹히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런 게 외환위기 직전에 어떤 우리 그 외환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예. 우려가 시장에 많이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주현수 교수님은 이 적자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좋은 일은 아니죠. 어떤 상황이라든지 한국같이 이제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을 했죠. 그렇죠. 개전을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고 두 번째가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커머더티 쪽 가격이 상승됐었던 부분이 예. 있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8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석유를 수출입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한국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놓고 보면은 약 30.8억 불 정도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원료 및 연료, 즉 다시 말해서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커머디티 같은 것들을 빼놓고 나면 굉장히 큰 그 작년 동일 기간에 비해 가지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820억 불 정도 흑자였던 반면에 네. 올해는 한 766억 불 정도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예. 즉 다시 말해서 올해 무역 수지 적자, 그다음에 그 우려하고 있는 경상 수지 적자는 본질적으로
그 대외 부분의 충격, 즉 다시 말해서 유가의 상승, 그다음에 천연가스 상승, 그다음에 올해 계속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랐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수출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정광우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단기적인 부분하고 저희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눠가지고서 현재 그 수출이나 적자 부분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높은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대에 보시면 그때에도 유가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잘 기록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뭔가 다른 문제도 추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비자원국들의 무역수지 같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글로벌에서의 뭔가 수출 경기 쪽에 수요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상품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가수요들이 붙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높은 재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 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더나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적 과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석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었을 때 그러면은 한국의 총수입 추계적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 수입이 계속해서 트렌드를 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산업들, 뭐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2차 전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현재 우리의 수출 자립도가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투입제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수입제 비중이 많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2차 전지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입이 특히나 이제 중국 위주이겠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뒤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왜 중국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그동안 무역 흑자가 정말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부진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는 가지고 와서 과거 같으면 중동이나 다른 데서 수급해서 이것을 만들어 수출하던 구조가 이제는 2차 전지 특히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조달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로 그렇게 그냥 물줄기가 좀 바뀌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재화 비율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뭐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이 구조였는데 덩어리가 큰 2차 전지 분야에서 조금 양상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일부의 착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뭐 유럽의 독일 또 인접 국가인 일본, 뭐 프랑스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내수라는 측면에서는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사실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수출이 주는 악영향이 그들 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올해도 걱정입니다만은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실장님?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올해 한 2%대 중반, 2.56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대부분 2% 아래로 2.12, 2% 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1% 후반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한 0.5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요인이 일단은 가장 큰 거는 IMF가 최근에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던 숫자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크고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면 이건 내수는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나 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도 안 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출하고 내수가 같이 불황에 빠지는, 그러니까 복합 불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두 개의 수출과 내수가 그렇게 동시에 나빠졌을 때 주요 기관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5%포인트밖에 안 떨어진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 2%대 초반 정도로 내년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이런 수출 경기의 어떤 최근에 꺾이는 모습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극단적인 경우는 내년에 1%대 성장률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2%대 성장만 하더라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게 뭐 전 세계 다 어렵다고 그러고 대체로 보면 OECD의 평균 성장률이 한 2%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2%대 성장만 하더라도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2%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수 쪽에서의 문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출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2%든 뭐 1.9%든 아니면 1% 초반이든 다 좋은데 이게 어디에서 기반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건설하고 투자 쪽에서 나타나는 예. 걸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건설 쪽의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느냐 예. 이 부분도 조금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주원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라는 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큰 포션인데 사실 이 중국이 이제 시진핑 3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과연 중국과의 무역을 그냥 이제 구조적인 변화, 아까 정광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분야의 수출 수입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일시적인 현상 착시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뭔가 한중 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주원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큰 덩어리잖아요. 네, 우리 수출의 한 25% 정도를 이제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요. 네. 뭐 미국으로 가는 건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유럽은 다 합해도 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관건인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그렇죠. 반도체가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0% 반도체가 아닌 부분, 석유화학, 철강, 뭐 자동차 이런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 3년 전부터 수출이 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출이 몇 년 전에는 잘 됐었는데 최근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쪽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거는 분명해요. 아무튼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품의 어떤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좀 침체를 보이는 건 아닌지 네.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화장품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품은 대표적인 소비재고 철강, 화학 이런 거는 또 대표적인 중간재 산업재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같이 무언가 변화가 있다라는 건 예사롭지 않은데 정광우 대표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 한한령 이후로부터 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그런 부진은 어디서 좀 기인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중국 수출이 확 꺾이게 된 거는 지난 4월부터이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3월부터 시작된 상해부터의 아주 극단적인 락다운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단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부분들은 찾아봤을 때 반등을 모색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 조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해주는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들의 수출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뭐 그렇지만은 이런 단기적인 말씀만 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경쟁력을 계속 좀 상실해 가고 있는 부분은 현재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현재 전 세계 산업 분류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 산업이라는 게 뭐 자동차처럼 완성 제품 말고요. 중간재라든지 이런 쪽에 큰 덩어리로 치면은 반도체가 있고 또 이렇게 이머징하는 것 중에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이 확장이라든지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 굉장히 제약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산업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미국 와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의 공동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악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올 거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현재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죠. 그렇죠. 벌써 이미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단기적으로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네.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최종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했고 이미 2010년도 중반 정도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에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뭐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GDP라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을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경제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GNP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즉 결국 어디에서 생산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GNP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고용의 측면이라든가 국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엔 잘 개념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 용어긴 해요. GNP. 옛날엔 다 GNP를 썼는데 이거는 사실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의 소득도 다 포함시키는 거죠. 대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요즘 뭐 어떤 선수가 유명한지 잘 몰라요. 후이그의 소득은 빼는 거죠. 그렇게 그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GDP는 이제 거꾸로 후이그 같은 선수, 한국 내에서 소득 이거는 포함시키지만 유현진 선수의 소득은 빼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 공장을 만들고 한국에서 고용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의 부품도 쓰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 측면에서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왔을 때 공동화가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쭉 가다 보면 최근에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이거 자체도 사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대외 부문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또 반대로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교수님 걱정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 세계 강달러의 현상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98년 얘기를 할 때하고 2008년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유동성 경색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98년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때 경상수지가 많이 안 좋기도 했었고 실제로 96년 같은 경우 보면 경상수지 대비 GDP 비중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4.9%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였던 거죠. GDP 비율로 따져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달러화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달러화 강세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의 카운터 파티가 있다라는 거죠. 즉 유로화, 엔화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유로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대표적인 카운터파티로 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죠. 그렇죠. 채권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통화들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가 됐고 한국 원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1,400원, 1,440원, 1,450원 아니면 1,500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유로화가 얼마를 가느냐, 엔화가 얼마를 가느냐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는 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에 우리가 봤던 거는 900원에서 2,000원 가는 환율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환율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얼마만큼 올랐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바운드를 넘어섰다 그럼 외환위기로 정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물론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다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1,400원대 중반 되니까요. 이게 뭐가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400원대 중반의 환율. 네. 다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뭐 약세의 절정기이지 않을까. 네. 이제부터는 조금씩 돌리지 않을까 방향을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인플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지난 9월 FOMC 때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거의 사실상 이번 이제 긴축 과정에서 종착지가 일단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는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된 거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제는 뭐 악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예. 호재들이 나오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일본의 경상수지 쪽에서 아베노믹스 이후에는 서비스 쪽에서 여행 수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이게 지난달부터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작게 볼 게 아닌 게 한창 잘 나올 때는 2조 5천억 엔 정도 여기에서 이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도 결국은 만약에 물가 상승이 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YCC를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 양보한 YCC로 바꿀 YCC라는 수도. 게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다. 이제 금리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BOJ 즉 일본 중앙은행에서. 예. 그거 이제 10년물 타겟팅하고 있는데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금리 곡선 올라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계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통신비 관련해가지고서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오면서 이거 하나 항목만으로도 물가가 상당히 내려간 억압받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년 동기 대비 효과 자체가 이 항목에서는 네. 10월 때부터 사라지고요. 이게 11월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도 생각보다 물가가 아마 제 생각엔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내부에서도 강렬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이상은 조금 무시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의 양보가 나오게 되면 엔화도 거기에서는 약세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강달러의 구조적인 변경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미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점차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강하게 하다 보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빨리 또 크게 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파라고 하는 강경파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다소간의 변화가 조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파월 독트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아마 걸프전 때 참모총장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파월인데 아마 그게 부시 행정부인가?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데 최근에 나온 용어가 이제 뉴 파월 독트린이라고. 그분은 콜린 파월이었고. 예, 맞습니다. 이분은 제롬 파월인데. 제롬 파월이죠. 예. 완전히 뭐 그냥 막 가자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꽤 있습니다. 네. 꽤 있고 다만 이제 계속 언급을 했죠. 물가상승 2%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안 낮추겠다. 근데 내년에도 2%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뭐 점도표 기준으로 4.4, 내년 연말에 4.6이면 4.5 이상은 계속 유지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과연 살아남겠는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네. 금융위기가 끝나고 재정위기 끝나고 미국이 금리를 최고로 높게 했던 게 한 2%대 중반 정도로 얼핏 기억하는데 그거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우리 연준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딱 하나지만 미국은 중앙은행 같은 연방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죠. 뭐 주마다 있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12개 이제 중앙은행들을 준비은행이라고 해서 모아서 이제 회의체를 만든 게 연준. 네. 거기에 통화 결정하는 게 FM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12개 지역의 경기 상황을 보고하는 그 책자 이름이 베이지북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절반은 좀 못 미친다 한 5-6개 정도 지역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연방은행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이 크니까 저 뉴욕의 경기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가 다를 수 있고 또 밑에 댈러스의 경기가 다를 수 있어서 지역 연준에서 중앙에다가 이러이러한 경기 보고를 하는데 그 표지가 베이지로 돼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쪽인 것 같아요. 느낌은 내수 쪽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그 요번에 나온 베이직북 보면 한 10번에서 과거에는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한 13번 정도 예. 세계가 3번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소위 말하는 오버킬, 과잉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침체시키는 그런 영향. 그래서 연준 내 분위기가 최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미국 어떤 경제, 실물 경제의 그 흐름을 보면 갑자기 경기가 급락해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는데 실제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이런 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또는 9.11 테러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이 없으면 사실 인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미국 연준이 명분을 찾기 어렵고 그러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그게 결국은 사실 경제가 이렇게 확 내려앉았다가 V자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천천히 내려가는 내년 연중으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축은 물가에서 성장으로 이렇게 보는 스코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가가 뭐 워낙 높으니까요. 이쪽으로 변경을 급속도로 하려면 뭔가 큰 이벤트 등 명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제 주원 실장님 지적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높은 그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리블랜드 페드의 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별로 자기는 그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시각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은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블라드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달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블라드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어그레시브하게 가지만 그 다음에는 금리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달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색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말에 굉장히 좋은 크게 오른 거죠. 크게 올랐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베이지북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거예요. 12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은 플랫하고 2개 지역은
좀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경제활동 중에서도 생산 쪽이 아니라 소비 쪽에서 이게 정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용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그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게 움직였던 것이 약간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유화적인 그런 시그널을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은 아직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점도표를 보죠. 두 번째는 보통 CME에서 얘기하는 패드 와치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다시 그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수치를 보면은 지금 2023년 5월까지 보통 고점을 5%에서 5.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전보다 또 높아졌죠. 한 스텝 정도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액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광훈 대표님.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빨리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이고요. 그리고 경기는 깊은 침체까지는 아니고 좀 얕은 침체에서 그치고서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준에서도 지금 언제든지 좀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태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바로 금리를 내릴 걸로 보느냐.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하고 달라진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향 전환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금리를 내려야지 올려야지 방향이 바뀌는 건데 요즘은 QE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QE를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을 하기만 해도 이거는 긴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계속해서 0.75, 75bp씩 올려갔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속도가 슬로우해지고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 즉시 그것을 반영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9월 달에 FOMC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도표가 75, 50에서 125bp 인상이 찍혔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점도표를 들여다보면 11명의 위원 중에서 125 이상을 찍은 위원은 10명, 그 밑에 100을 찍은 위원이 9명입니다. 한 명만 내리면은 100이었었거든요. 실제 이거를 Q&A에서 파월 의장이 아래에 찍은 큰 그룹이 있다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12일에 보시게 되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서 미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서베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재무부에서 다시 국채를 되사준다라고 했을 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 결과가 11월 2일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영란은행과 같은 건데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인데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금융환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지금 타이트함이 과거에 문제를 겪었었던 항상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뭔가는 최근에 이상할이 많지 국채 신규 입찰을 보면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주요 이유가 외국에서 참여를 잘 안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보통 중앙은행들이거든요. 근데 이 참여가 굉장히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응찰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도 높게 발행이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뭔가 변경이 된다면 금리도 조금 안정될 수 있고 또 위험자산 시장,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동시에 있는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만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한 걸 봤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만은 그 금융 안정이라는 게 사실 완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중간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 10월 금통에서 소수 의견 주장이 2명이었어요. 그죠? 네. 50bp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소수 의견이 2명이었다는 거는 사실 다음번에는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상영, 신성환 그렇죠. 위원인데 이분들이 사실 이제 기업단체 추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업단체 쪽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금리를 그렇게 과격하게 올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수 의견을 냈다는 거는 한국은행 금통위 내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 연준이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적이죠. 자이언트를 가게 되면 0.75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0.5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1월에. 그리고 또 미국은 12월에 한 번 더 남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를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0.5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금통이 여전히 0.5% 그러니까 이른바 빅스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서 이 서민들이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저는 50bp 올릴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아까 이제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75bp 다음에 50bp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125bp예요. 네. 25bp 올리면 100bp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터미널이 아니죠. 내년에 계속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더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스탠스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환율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50bp를 더 올리고 다음번에 약간 여유를 두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25bp를 올릴 때마다 월 이자를 내가 10몇만 원을 더 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거를 노리는 거입니다. 사실은. 유감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bp를 올려서 차라리 내년에 조금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채권 시장이 사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채권 시장이 국채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움직였었는데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을 한국은행에서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아줌으로써 채권 시장에서 더 추가적인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50bp 인상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거의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 테니까 지금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해 줘야 된다. 이런 사실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참 하기 힘든 고력 주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예고한 바가 사실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거시 경제를 보는 두 분께서는 이제 50bp 인상이 거의 유력하다. 그 전제는 미국의 페드에서 75bp를 올린다라는 전제하에서 정광훈 대표님 어떠시죠? 네, 제가 봐서는 만약에 50bp를 올린다면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5를 올린다면 한 번 더 25 인상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하고 한국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역전이 되었을 때 최대로 1%에서 1.25%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9월 FOMC에서 말한 것처럼 그 터미널 레이시 지금 4% 후반 정도로 잡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3.5까지만 올려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인 매파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따라올 만큼은 거의 다 따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서 할 거냐 한 번에 할 거냐가 네. 남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남을 겁니다. 미국의 수준이 적절하냐. 그렇게 봤었을 때 미국이 과거에 인플레 대비해 가지고서 기준금리를 보통 얼마 정도 높게 가져가느냐.
이것을 평균적으로 한 40년 정도로 해서 50년 정도 기간으로 해가지고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평균적으로는 한 1에서 1.1% 정도 더 CPI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PCE 더하기 조금 더 해서 CPI 그리고 거기서 기준금리 목표하는 것을 봤었을 때에는 네. 넘어섭니다. 그거를. 이번 긴축이 들어가고 처음으로 과거 평균치를 넘어서는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터미널 레이시 여기서 추가로 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금리는 예상한 거는 적절할 수 있다이고요. 특히나 이 점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지난 금요일에 증시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리거가 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하나다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했냐 하면은 시장에서 연준의 점도표대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어요. 페드와치에서도 그렇게 확률이 매겨져 있다가 지난 13일에 나왔던 CPI가 높게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50bp 정도가 그 뒤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점은 좀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기사가 나오고 25bp 가량씩은 다 내려가게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연준이 생각하는 터미널 레이트는 9월에 그 점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해가 더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25, 25거나 50, 0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25, 25가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 이게 뇌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간 단위로 당국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낙폭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게 서울 수도권 할 거 없이 지방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부양책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 낙폭이 자율적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멈추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시장 상황이 나쁘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 또 금리가 거의 살인적이죠. 예. 한 2020년과 비교하면 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자 부담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3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자 부담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좋을 리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많이 올랐던 지역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금융위기 때와 외환위기 때 이 주택 가격 통계를 좀 확인을 해보면 20%가 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15%, 10%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사실 통계를 작성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많이 하겠지만, 다르죠. 예. 근데 예를 들어 10% 정도밖에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한 조정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뉴스에 어디가 반토막이 났다. 예를 들어 10억인데 5억으로 거래됐다. 이거는 진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금매가 하나 툭 던져지면 그게 이제 가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 과도하게 포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있긴 그런 것만 하지만 싹 걷어놓고 보면 아직도 더 빠질 여지가 많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소득 여건이 이게 완전 터닝 포인트를 지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가격은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게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이 아닌 이상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붕괴.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아직도 오른 거 대비하면 낙폭이 미미하다라고 물론 지표로 나타나는 거하고 그 개별 단지에 아까 우리 주원 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특별한 금매의 그 가격하고는 조금 이격도가 있죠. 물론 그건 언제나 그런 거니까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특징이 있죠. 일단 그 대체재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따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매가 나타났을 경우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 수요 쪽에서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걱정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는 2008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죠. 미국에서 모기지가 터지던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개개인들이 일으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사는 레지던트라고 했을 때 제가 집을 여러 채를 사는 거죠. 4채, 5채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파이낸싱을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다가 그냥 포클로저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MBS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상환율이 지금 우리가 보통 원리금 상환 비율 해가지고 DS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40%를 초과하는 게 약 3.2%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물론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자 부담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비 측면에서는 둔화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그 수요 쪽에서 붕괴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내년에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는 제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사들은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건설을 운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건설 쪽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물량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거시경제 전망, 내년 거시경제 전망을 하면서 부동산 쪽에 건축 쪽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과연 그럴지 좀 의심스럽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건설 경기가 우리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좋은 여건이 기대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사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주택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주택 가격의 하락폭은 제한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가능성도 같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광훈 대표님 어떻습니까? 부동산 말씀을 여쭙게 네, 돼서 네. 죄송합니다만. 네, 사실 저는 주식 쪽인데 부동산에 대해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란 자산은 좀 호흡이 긴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대비해서. 저희가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도 보게 되면 주식은 무슨 차화정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2배 랠리를 펼치고 그 이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니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등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난 거는 안심전환 대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장려가 되면서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금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이 굉장히 많이 큰 호흡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좀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빠져 있고 경기도 좀 둔화가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그런 아주 뜨거움은 막힌 상태에서 결국은 이 악재들을 소화해 나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시니까 주가 얘기를 좀. 자 이제 전공 과목이 왔습니다. 정광훈 대표님. 예, 지금부터는 조금 현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없습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또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SM 제조 PMI의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6개월을 레깅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예. 그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닮았다고 하는 70년대에도 이게 작동을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거의 정확하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SM 쪽에서는 그러니까 프라이스 지표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CPI가 나중에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확률이 지금에도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CPI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그 즉시 증시가 과연 오를 수 있느냐인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을요. 그랬을 때 초반 중반에 나타났었던 두 번의 인플레에서는 인플레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4개월과 1개월의 간격을 두고서 증시가 저점이 잡히고 각각 50% 후반대에 랠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가가 미국에서 또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입 물가 측면입니다. 위안화하고요, 미국의 수입 물가하고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즉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갈 때 수입 물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도 지금 위안화가 많이 약세로 가고 있어서 아마 수입 물가 쪽에 조금 안정을 주지 않을까이고요. 이것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 역시도 미국의 그 수입 물가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인데 최근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증가가 없을 정도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디플레적인 요소를 중국이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다. 이거는 시차를 두고 미국에 반영될 것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중고차 지수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높은 CPI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어떤 요소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쉘터나 푸드나 에너지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요소는 불과 4%밖에 되지 않는 요소지만은 4등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CPI에서 반영되는 중고차하고요. 그리고 메나임 중고차 인덱스하고는 2,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이 메나임 중고차 인덱스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간은 보통은 이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격차가 지금 연초 이후로 봤었을 때 10% 이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거비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 상승을 주거비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전월 대비 0.7이 두 달 연속 오르니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약 한 0.23%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전월 대비. 그런데 4%의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중고차가 향후에 10% 이상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 빠지는 것만 0.4%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요소이고 이것은 신차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오늘도 네. 보니까는 테슬라에서 이제 드디어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차 가격까지도 하락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은 좀 가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좀 작년이었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서 인플레가 높게 나오기 시작할 때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코로나에 따른 우리가 공급망 교란 때문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초기에는 믿었었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믿게 되었고 그때 말하던 요소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해상 운임이거든요. 60% 이상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결국에는 물가의 하락 요인으로 반영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요소는 이제 항공 운임입니다. 이 역시나 지금 작년 피크 대비 절반 가격에 와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걱정을 하시는 게 고용이죠. 고용 비용이 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구인이죠. 잡 오프닝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움직임이 같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구인은 갑자기 급감을 했습니다. 10% 이상. 네. 그런데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가 맞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직 쪽이 좀 더 올라가서 고용 쪽의 뜨거움을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 좀 이런 소프트 데이터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네. 와봤는데 미국 지역의 구글 트렌드에서 레이오프, 즉 구조조정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이 미국의 실직하고 굉장히 연관성 있게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좀 미국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뜨거운 고용도 조만간에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쪽에서 우리 걱정이 이제는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기에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강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위기도 있고요. 꿈을 잃게 만드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변화와 도약의 계기가 되는 위기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라도 어디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지를 잘 살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